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했습니다. 4월 4일 이번 주 금요일은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은데요. 경찰은 선고 당일 일어날 수 있는 유혈 사태까지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 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경찰력 100%를 동원한다고 합니다. 최악의 사태를 피하고 전국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잠잠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겠습니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유혈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는 가정도, 대대적인 소요 사태를 사주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전국 안정의 안전 속도는 정치권의 핸들 방향과 엑셀의 강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수시 관내 일부 학교 앞 스쿨존 안전속도 30 제한이 야간 시간대에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 책 시간에 관련된 소식 알아보고요. 뉴스 브리핑 정치 한판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4월 1일 화요일에 준비한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여수 최대 전통시장인 서시장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서 인권위에 진정이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여러 차례 여수시의 전통시장 안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인데요. 예. 장애인 단체인 라르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여수 서시장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시장을 이용할 수 없게 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최근 여수시와 주식회사 서시장을 상대로 국민인권위에 진정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1932년에 개설된 서시장은 하루 5천여 명이 왕래하는 여수 최대 전통시장입니다. 2003년 환경 개선 사업 이후 현대화된 건축물인 쇼핑타운과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상가들이 형성이 됐는데요. 예. 하지만 서시장 쇼핑타운은 장애인 화장실이 없고 점자 블록 역시 조성돼 있지 않아서 장애인들 출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또 서시장 주변에는 그 공용 주차장이 있는데 그나마 장애인 화장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문이 잠겨 있거나 칸막이가 비좁아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어 사실상 형식적인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더욱이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들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좁은 시장 내부가 사고 위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매번 시장을 빙 둘러서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한다고 합니다. 네, 계속 설치를 요구해 왔는데도 개선이 안 됐다는 건데 설치를 못할 이유라도 있었나요? 여수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일단 진정을 제기한 라르시 측은 여수시에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를 했는데 관련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립이 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반면 여수시는 서시장 쇼핑센터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여수시는 쇼핑센터는 건축물을 대규모로 증축하지 않는 이상 그 관련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서 강제할 수단이 없다.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다만 주변 시장에 위치한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서는 다음 달쯤에 개선을 해서 착수할 계획이다. 서시장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화장실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 중에 지역구에 개인 소유 자가를 보유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 변동 사항을 보니까 전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지역구에 자가를 보유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자신의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들 10명의 국회의원 중 서울에 자가를 보유한 의원은 6명이고 광주에 2명, 경기도 1명, 무주택이 1명이었습니다. 일단 여수가 지역구인 주철현 의원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약 18억 원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를 하고 있었고요. 여수에는 문수동 아파트를 3억 7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여수 울 지역구인 조계원 의원도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8억 3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구인 여수에는 웅천동에 3억 3천만 원 상당의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 밖에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1천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 전세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광양과 순천, 고흥 등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광양이 지역구인 권향엽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배우자와 함께 약 6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고요. 광양에는 지역 사무실로 사용하는 전세보증금 500만 원의 복합 건물이 있더라고요. 예. 또 순천이 지역구인 김문수 의원은 서울 성북구 기름동에 3억 8천만 원 상당의 자가를 배우자와 함께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에는 보증금 2천만 원의 사무실을 임차를 하고 있고요. 고흥 보성이 지역구인 문금주 의원은 본인 명의로 보성읍의 1억 전세 아파트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오피스텔을 1천만 원에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광주 동구 학동에 2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지역을 위해 일한다고 해서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발표는 좀 지역민 느끼기에는 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고속열차 KTX가 운행한 지 오늘로 21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운행한 지 한 14년째가 됐더라고요. 그간의 변화들을 좀 정리해 오셨다고요? 네. 2011년 10월 운행을 시작한 전남 동부권 KTX는 개통 초기 서울까지 4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2015년 호남 고속철도 개통으로 2시간 40분대로 단축이 됐습니다. 예. 운행 횟수도 초창기 10번에서 현재 36번으로 3배 이상 늘어났고요. 21년간 누적 이용객을 보니까 3,169만 명에 달하더라고요. 일일 평균 이용객은 2011년 1,985명에서 2023년 기준 9,734명으로 5배 증가해서 지역의 이른바 대표적인 교통수단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올해 기준 주요 역 일일 평균 이용객도 봤습니다. 보니까 순천역이 4,543명, 여수 엑스포역이 3,006명, 그리고 여천역이 1,69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KTX는 전남 동부권 관광지 인지도 제고와 폭발적인 관광객 증가, 또 지역민의 수도권 대형 병원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또 무엇보다도 2012 여수 세계박람회하고 국제정원박람회 이런 개최하는 큰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는데도 큰 도움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지역민의 편의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은 맞으나 여전히 좀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많이 남아 있죠. 네, 맞습니다. 저속철이라 거북이 기차라 그런 오명을 쓰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서울에서 2시간이면 도착하는 경부선과 호남선과 달리 3시간이 넘게 소요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익산역과 여수역 사이 약 180km 구간은 굴곡과 커브가 심해서 운행 속도가 시속 120km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전라선 고속화 요구를 계속 해왔는데 그러면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됐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예. 오는 10월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되면 실시 설계 등 후속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본격 추진하게 되는 건데요. 고속 주행이 가능하도록 선로가 개선이 되면 여수와 서울을 2시간 30분 이내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의 시각이 아닌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서 평가를 할 경우에 예타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예비 타당성이 이거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수조 원에 이르는 국비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예. 전라선이 무늬만 고속철도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얼마 전 전해드린 고흥 수협에서 돈을 빼돌린 사건 관련 후속 보도입니다. 그때 금고 지킴이를 시켰었는데 금고를 털어갔다 이런 직원 이야기인데요. 그때 그 직원이 빼돌린 10억 원의 행방이 아직 오리무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범행을 공모한 동갑내기 지인과 진술이 엇갈리면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흥경찰서는 상습 절도 및 작물 취득, 범인 은닉 행위 혐의로 각각 수협 여직원 36살 A씨와 공범인 B씨를 구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이들이 공모에 빼돌린 총 10억 3천만 원 상당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범행 마지막 날인 지난 25일 밤 A씨의 자택에서 1,100만 원을 회수한 뒤 추가적인 돈의 사용처가 모연합니다. 경찰은 이들의 차량과 자택, 또 통장 내역, CCTV 등 동선을 모두 확인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또 이들을 불러 몇 차례 조사를 벌였는데 입을 닫고 있거나 진술이 지속적으로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와 B씨가 훔친 돈을 전부 사용했는지 또는 숨겼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도박이나 투잡, 제3의 공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고요. 문제는 구속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돈의 사용처를 밝혀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앞서 A씨는 은행 업무용 열쇠를 이용해서 금고안에 보관 중인 5만 원권 지폐 2만 600장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협 종이봉투에 5만 원권을 가득 담을 경우 봉투 한 개당 3, 4억 상당의 금액이 들어간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이슈 체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를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여수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탄력 운영 확대입니다. 여수시가 6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니까 스쿨존 내 몇 곳의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슈로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사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법으로 정해졌잖아요. 예. 하지만 통행 속도가 일률적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이렇게 불필요하게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너무나 과도한 규제다, 이런 불만도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이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정이 정말 필요한 건지 지자체들의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뭐 잘 지키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는 또 여전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속도 제한은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속도 제한이 일률적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특히 이게 통행이 뜸한 심야 또 새벽 시간대 이때에도 30km 이 제한은 꼭 둬야 하나, 이런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는데요. 이 경찰청에서 그래서 2023년 9월부터 지역별 교통 여건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규제를 좀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해보자,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예. 그때 당시 그 경찰청에 따르면은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등 이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제도를 적용하면서 시범 운영을 했고, 그때 여수 신풍초가 추가되면서 전국에 10곳이 시범 운영이 됐거든요. 여수에 있는 신풍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또한 시범 운영 지역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또 부산 구평초나 인천 동춘초의 경우에는 이곳은 좀 학생들도 너무나 많은 그런 곳이어서 시속 50km에서 등학교 시간대 오히려 시속 30km로 속도 제한을 해보자, 이렇게 좀 더 강화된 곳으로 변경이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원래 50km는 스쿨존의 속도는 아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시범 운영을 하면서 환경에 따라서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보는 거죠. 어쨌든 이 시범 운영 중인 신풍초등학교 이외에 이번에 몇 곳이 더 확대가 시행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여수시 명칭이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 상향 사업이에요. 교통량이 감소하는 야간 시간대에 속도 제한을 일부 완화해 보겠다라는 건데요. 예. 이렇게 추가된 곳이 송현초, 신월초, 남초, 백초초 이렇게 4곳이 우선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예. 이곳들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기존 시속 30km에서 50km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항상 50km가 아니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만. 네. 그리고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반응도 제각각이었어요. 사실은 그 운전자들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 탄력적으로 그걸 해야 그 운전자들이 또 이걸로 또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현재도 잘 지키려고 생각을 하는데 손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꼭
1km, 2km 차이로 꼭 오버돼 갖고 딱히 이거 다 지금 범칙금 딱히 30, 50짜리로 방학 때라든지 애기들 학교 끝나고 나면은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행을 해야 운전자들이 편안하게 하지. 이거 진짜 너무 깝깝해서 적응이 되지 않습니까? 30에 무조건 대한 가중처벌 받잖아요. 그런 건 어디 되고 안 되고 하면 안 돼요, 그거. 지금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적응됐는데 뭐 하려고 그걸 또 탄력 운영을 해갖고 또 풀어요. 저 학교 앞이나 이런 데 속도 제한하는데 사람들이 적응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돈들도 많아. 그 50 갖다가 표지판 바꾸는 것만 해도 엄청나. 뭔 짓거리 하고 있어. 그 돈이 남아도니까. 나라도 어렵다는데. 네, 일단 운전하시는 일반 시민들의 인터뷰 듣고 그리고 오셨습니다. 또 택시 운전하시는 택시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운전사님까지 듣고 왔습니다. 일단 이게 익숙해져 있는데 예산 문제랑 더불어서 몇 곳만 우선 시행이 된다고 하면 더 헷갈린다 네. 이런 반응 주셨고요. 네. 또 첫 번째가 택시 네, 운전사분이셨죠. 맞습니다. 일단 뭐 답답했는데 이런 거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반기는 시민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 확대에 해당되는 곳들도 궁금한데요. 네, 오늘 오전에 이 등굣길에 나선 보호자와 또 안전지킴이 활동 중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확대 시행 예정인 송효초등학교 앞에서 만나뵀는데 학교 주변은 모두 다 아파트 단지고 또 산 중턱에 이 학교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도로가 굉장히 가파른 곳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만큼 우려도 크다고 합니다. 학부모 목소리 들어보시죠. 잠깐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 조금 더 빨리 간다고 해서 얼마나 더 효율적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안전적인 문제를 더 우선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고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6시에 학교를 가는 애들도 있고 9시, 10시, 11시에 보행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행을 해버리면은 그 시간대에 또 아이들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언제 어느 때 이게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30이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바로 딱 설 수 있는 그 속도가 30이래요. 아파트 단지이기도 하면서 학교가 있잖아요. 내리막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생각보다 애들이 없을 때 30을 안 지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움직이는 신호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정말 움직이는 신호등입니다. 뛰어다니죠 매일마다. 예. 네. 학부모님 그리고 또 안전지킴이 활동 중인 분의 목소리 들어보고 왔는데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의 목적만큼이나 상향하는 목적과 당위성이 좀 충분히 이게 시민들이 납득이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또 이게 가장 보수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여수시에서 진행된 신풍초의 경우 경찰청에서 추진되어진 부분이에요. 그에 따른 교통 분야 전문가, 뭐 교통량 정밀 분석이 진행됐고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됐기 때문에 시간제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사실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도입을 하고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예산 문제에서 사실 시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보호 진입 전에 표지판을 변경도 해야 되고 또 현재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시간대별로 이 속도 제한이 변하는 가변형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개당 1,000만 원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한 곳당 뭐 두 개 이상은 또 설치를 해야 되니까 비싸다고 봐야 되는 예산이 거죠. 많이 들어가네요. 네. 이렇게 노면 표시까지도 변경을 하고 이런 지자체 예산 심의가 통과된 대상지들까지도 현재는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 운영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를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찰청이고 이렇게 또 새로운 영역들이 진행 중이고요. 시범 운영에 따른 데이터가 아직 많이 쌓여진 상태가 아니라서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전문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한국도로교통공단 홍경식 차장입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탄력 운영을 작년까지 해서 한 23개소인가 아마 전국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아직 운영한 지 얼마 안 돼서 실제 시범 운영의 효과라고 하면 교통 운영 측면에서는 뭐 운전자의 만족도 뭐 이런 거 있는데 안전 측면에서는 사고 발생 여부를 조금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좀 시행 전후에 운영 기관이 어느 정도 경과돼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아직 사고에 대한 자료를 뽑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 용역 결과를 보고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전남 도에서도 기업 도민과 경제 활동의 걸림돌로 보고 있는 게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해외에서는 스쿨버스 정차 시에 다른 차들이 운행을 하면 그 자체로 벌금을 또 물기도 합니다. 네. 어린이의 안전은 가장 깊게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일 만큼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슈체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BC 라디오 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네,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천하람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두 분, 서 의원님. 예, 이제 매화가 만개했다가 조금 지기 시작을 하고 벚꽃은 이제 만개해 가서 예. 한참 이제 봄 색깔이 진하게 돼가고 있는데요. 이 탄핵 문제가 마무리가 안 되니까 이 봄이 와도 봄이 온 것 같지가 않고 출래 불사춘하는 심정으로 요즘 보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어제 보도를 보니까 검찰 조사 받으셨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거를 어디 가서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고요. 그리고 일단 제 개인적인 것보다도 어쨌든 그 4월 4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재판 선고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예. 우리가 좀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들도 이제는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검찰 조사 내용이나 진술 관련해서는 해주실 말씀 없으실까요? 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을 두고 언제쯤 나올 것 같냐, 언제까지 미뤄질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매번 했었는데 드디어 오늘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3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하는 대들학설도 나왔었는데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일단 모아진 걸로 봐야 할까요, 서 의원님? 예, 저는 이제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할 수 없다. 재판관들이 대대손손 남을 결정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이 명명백백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이렇게 확신하거든요. 따라서 재판관 5대3이라는 추측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이제 헌재가 과거에 엉터리 결정을 하는 전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탄핵 심판이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예.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서 헌재가 유언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비록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수법법에 해당한다 이러면서 수도를 옮기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면서 기각을 해버렸거든요. 당시 헌법학자 대다수가 성문헌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법논리라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거나 서울이 주된 생활 기반이었던 현재 재판관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엉터리 결정을 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전례가 있다 보니까 이번도 이제 현재 탄핵 선고 일자가 계속 늦춰지면서 온갖 흉흉한 말들이 있습니다만 또 엉터리 결정을 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그러나 이번 탄핵 심판에서 그릇된 판단을 하면 두고두고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좀 현재 재판관들이 잊지 않기를 바라고 잊지 않을 것으로 희망합니다. 예, 과거 전례를 두고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모아진 걸로 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면 예. 4월 18일이 이제 재판관 두 분의 퇴임식인데 예. 그 전에 어쨌든 다음 주도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4월 18일 전에만 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좀 시기를 더 미루면서 조율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져서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선고기일을 미리 잡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선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허투루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뭐 정말 민주공화국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허용 가능한 범위를 넘은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기각이나 각하를 하기 위해서 뭐 선고기일을 퇴임 이전 시기로 잡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마땅히 인용되어야 되는 일이고 저는 예. 우리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의 수준과 또 법관으로서의 경륜이나 어떤 상징성으로 볼 때 당연히 탄핵 심판은 인용되어야 마땅하고 그리고 이번에 선고기일 잡은 걸로 봤을 때는 교착 상태에서 뭐 원래 빠졌는지 확인된 바도 없지만 예. 교착 상태가 아니고 인용이 가능한 상황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두 분 다 인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상하셨는데, 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6명 재판관 이상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힐 경우에는 대통령은 즉시 파면이 되고 6월 3일 이전까지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전국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서동용 의원님? 예, 일단 뭐 이제 민주당의 경우 민주당에 뭐 여러 대선 후보가 없지 않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바람에 급격하게 뭐 이제 균형추는 좀 한쪽으로 기운 것 같지요. 그래서 경선 과정을 거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여러 후보들이 그동안 뭐 공식적으로는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고 바란다는 입장이었으니까 대놓고 선거운동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서로 이제 뭐 피 터지는 경쟁을 아직은 하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탄핵이 선고되면 제일 먼저 이제 국민의힘에서 아주 치열한 경쟁들이 좀 진행이 될 거 아닌가 싶고요. 예. 예, 그 과정에서 이제 특히 이번 내란 사태,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당 지도부의 어떤 태도, 당의 전체적인 기조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도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긋기를 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어렵다고 생각하는 후보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예. 어쨌든 이 당 저 당 각해서 지금처럼 뭐 서로 간의 공격은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진행이 되겠지만 우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 내적인 혼란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조기 대선 국면이 된다면 전국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제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당장은 탄핵을 반대하는 이제 전광훈 목사나 전한길 강사나 이런 세력들이 굉장히 크게 집회 시위도 하고 시끄럽게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정치적 에너지가 갈 곳이 없으면 계속해서 폭발하는 형태로 나올 텐데 어쨌든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라는 쪽으로 에너지가 좀 흘러갈 곳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흘러간다는 게요? 최악의 어떤 최악의 폭동이라거나 이런 쪽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 정치적 에너지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에게 흘러가는 쪽으로 당장은 이렇게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민주당은 서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도 이재명 대표 1급 체제로 가겠지만 또 선거라는 건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세요? 네,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미 대선 후보를 이준석 의원으로 결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당들이 대선 경선을 할 때 이미 선출된 본 후보로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이게 양쪽 진영 대결에 있어가지고 제3의 후보가 각광을 받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미 확정된 본 후보라고 하는 나름의 또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영역들을 구축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탄핵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찬탄 비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탄핵은 필요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결국은 이준석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제압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로 또 보여지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우선 서동영 전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판결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지금 판결문을 아직 보지 못했고요. 언론 보도를 봐도 판결 내용을 자세히 보도한 기사는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따라서 판결 내용을 제가 논평하기는 좀 어렵고요.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각 공소사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이걸 판단하기에 앞서서 자유선거의 원칙이 우리 헌법에 내재하는 법원리로서 특히 공적, 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이런 점들을 강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거운동에 있어서 이제 돈은 묻고 말은 풀어야 한다. 이게 대원칙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 선거운동 현장에서는 후보자가 한 말을 고리로 해서 선관위가 조사를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을 고리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법원의 관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이재명 대표 항소심 판결이 후보자가 공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더욱 활발하게 말할 수 있고 공적, 정치적 관심사에 관해서라면 웬만하면 말 때문에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은 그런 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지난주 이재명 대표의 판결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여러 함론을박이 있습니다만은 법원의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직무유기로 협박을 받았다 이런 부분은 이게 이제 단순한 본인의 인식이나 본인이 받은 느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토교통부가 실제 그러한 협박을 한 적이 있느냐에 대한 사실의 문제에 가까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재판부가 이게 단순히 뭐 의견이나 아니면 본인이 받았던 느낌의 문제로 치부해버린 것은 기존에 있는 여러 허위사실 유포의 판결례들과 좀 결이 안 맞는 것 아니냐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심에서 뒤집히기 전까지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저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천 대표님께서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국민에 의해서 퇴출돼야 할 정치인이라고 발언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뭐 그 퇴출돼야 된다 이유를 제가 뭐 줄줄이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국민에 의해 퇴출한다는 겁니다. 뭐냐하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법원에 의해서 퇴출하려고 하는 시도가 윤석열 정부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뭐 이게 비상계엄을 해서 조기에 탄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전략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법에 의해 퇴출되는 방식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또 윤석열 정부 자체가 법원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가 제거되기만을 물 떠놓고 비는 그래서 그냥 뭐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 그냥 사법 리스크만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로 왔었는데 저희 개혁신당이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퇴출시키는 거는 결국 국민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정치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법원에 의해서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좀 손쉽게 어쩌면 좀 싱겁게 퇴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저희가 선택받음으로써 이재명 대표를 퇴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국민에 의해서 퇴출돼야 할 정치인이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결과를 보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양자 대결에서 20-30% 정도 앞서고 있더라고요. 이걸 항소심 무죄 효과라고 봐야 할까요? 서 의원님? 예, 이제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경우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 아니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선고가 돼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니까 뭐 여론조사상 지지도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걸로는 당연히 좀 생각이 되고요. 예. 이제 또 하나 국민의힘 후보들이요,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또 그로 인한 그 탄핵 심판 이 국면에서 국민의 감정에 부합하는 소신 있는 발언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법감정은 물론 역사적 정의에도 반하는 그 윤석열 옹호 발언을 국민의힘이 계속 쏟아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심판의식들도 그 작용을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천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항소심 무죄 효과로 이재명 대표가 좀 올라갔다라고 보십니까? 네, 일정 부분으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예. 지금 이제 탄핵에 찬성하고 정권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중에서도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신뢰나 지지를 안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아직까지는 절대적 우위를 가졌다라고 하기는 좀 불안한 상황인 것 같고요. 예. 특히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예. 지금까지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는 것이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일정 부분 반사 이익을 누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되고 나면 윤석열, 이재명이 적대적 공생관계의 나머지 한 축인 이재명 대표도 퇴출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민심이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런 부분을 잘 방어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까지 시켜도 될 것인가, 지금 민주당의 입법권에 넘어서 대통령 권한까지 줘도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불안해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결과가 만약에 인용이 난다면 반사 이익은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주된 평가의 대상이 윤석열 퇴출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해도 되는가로 넘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선고가 난 이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2 재보궐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이 보니까 7.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로 조기 대선을 좀 점쳐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서 의원님? 예, 근데 이제 광양시 다선거구도 이번에 재선거가 있는데요. 여기는 사전투표율이 5.67%에 불과해서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못 예. 미쳤던데요. 이제 이렇게 된 게 아마 이제 이런 몇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통상 재보궐선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지 않은 편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윤석열 탄핵에 맞물려서 탄핵 이외의 정치적 이벤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너무 일찍 후보를 확정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의 관심도 많이 낮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모두 좀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사전투표율이 낮은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본선거 투표율이 걱정입니다. 본선거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력을 가진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될 수 있거든요. 조직력을 갖춘 후보가 유리할 거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조직적으로 이 투표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 후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쪽이 유리할 거란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이번 재선거의 투표율이 낮은 원인 중에 하나가 윤석열 탄핵 국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가 있으니까 예. 저는 이번 이제 재보궐선거 결과라고 하는 게 특별히 이 탄핵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 이슈를 넘어서지 못할 거고 이게 대선 자체에 그렇게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천 대표님께서도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국면이 보궐선거 이슈를 좀 잠식했다라고 판단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아직까지 이제 오늘 전까지는 현재 탄핵 선고 기일도 안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탄핵이 언제 되나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또 마음을 졸이고 계셨어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관심도가 좀 낮은 선거인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이제 어쨌든 선고 기일도 정해졌고 또 내일이 이제 또 본투표니까요. 조금은 더 관심도가 올라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그런데 천 대표님 이번에 개혁신당은 보궐선거 주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일부 지역이라도 후보를 내겠다라고 했고 또 경기도 성남 6선거구는 개혁신당 이기인 전 도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직한 곳인데도 후보를 안 냈습니다. 이번 이유가 좀 있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예. 사실은 저희 당이 이번에 뭐 당 내용 사태도 겪고 이런 과정에서 좋은 후보들을 발굴하고 또 서포트하는 부분이 조금 잘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좋은 후보나 어떤 이런 분들 좀 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실 저희가 이렇게까지 탄핵 선고가 좀 뒤로 갈지 몰랐기 때문에 예. 대선에 당력을 좀 집중하기로 한 부분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 전남에서는 지금 담양군 라선거구, 광양 다선거구, 또 고흥 나선거구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고 접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민심은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예. 조국혁신당이 그 작년에 이제 영광군수, 곡성군수 선거에서 나름 선전을 했는데 예. 그 이후 이제 조국 대표도 사실 이제 구금이 되고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이 뭔가 이제 좀 독자적인 어떤 자기 목소리를 내서 정치 세력으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보다는 늘상 민주당하고 같은 주장을 해오고 이래왔기 때문에 그 존재감들이 사실 예전보다 좀 낮아졌다고 볼 여지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재선거에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재보궐선거의 경우 통상 투표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요. 예. 그게 일반적인 어떤 민심의 흐름을 반영한다, 그 결과가.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알겠습니다. 예, 4.2 재보궐선거 내일로 다가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의대생 복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교육부가 3월 말로 제한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었던 어제 전남대와 조선대를 비롯한 지방 국립대 의대생들이 대거 복귀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좀 풀릴 청신호로 봐도 괜찮을까요? 천 대표님? 네, 아무래도 이렇게 어쨌든 복귀가 이루어지고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뭔가 좀 수습의 물꼬가 트인 만큼 우리 보건복지부나 여러 당국에서도 의대생들이나 또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너무 이렇게 폄하하거나 너무 또 강공 일변도로 몰아붙이거나 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대화 토론을 통해서 좀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을 지속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또 의대생들이 복귀했다고 해가지고 뭐 마치 강공 드라이브를 거의 승기를 잡은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등록을 하고 뭐 수업을 거부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번에 물꼬가 트인 만큼 잘 대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제 복학은 했지만 의대생들은 수업은 듣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반면에 교육부는 수업 필결 사항을 철저히 체크해서 수업에 불참한 학생들에게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태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의정 갈등이 풀린 거는 뭐 아니다. 하나의 그 계기는 됐지만 여전히 그 갈등이 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요.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해서 의사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건 객관적 지표로도 확인이 되지요. 그리고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지방의료가 사각지대에 놓여서 의료 불균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지역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의사수를 증원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예. 다만 이제 의료계의 산적한 문제들을 의대 증원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당연시되는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 문제나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문제 등은 반드시 논의해야 할 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를 보면 평상시에는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 차분하고 논리적인 대화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큰 의료 정책의 변화나 그에 따르는 의료계의 극단적 반발이 나오면 그때서야 대화하겠다고 막 수선을 피우는 이런 모습들이었거든요. 이번 이제 지금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그 전공의들 처우 개선 문제도 학생들은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니까
학생들이 복학해서 한 번이 물꼬를 튼 이 상황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들을 빨리 진행을 해서 학생들의 불만도 좀 잠재우고 의료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현실적 방안들도 서로 협심해서 좀 마련하고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정치권에서는 지금 어떻게 좀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 네, 이번에 의정 갈등 해소와 관련해서 의대 정원 문제도 정원 문제지만 필수 의료 패키지라든지 또 네.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료계와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논의 자체가 너무 의사 정원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에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여러 이슈들을 좀 세밀하게 다루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좀 여러 정당이나 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조금 잘게 쪼개서 여러 면에서 다각도로 좀 토론을 해나가고 타협을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대행겸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4월 1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